자, 금융자산 가보겠습니다.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을 지금부터 볼 건데 1단계로 분류 기준이 어떻게 돼? 이거는 기준서 얘기는 아니고 저만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첫 번째로 성격별로 일단 분리를 한다고요. 당연히 우리가 꼭 분류해야 되는 게 있어. 뭐랑 뭐 분류해야겠어요? 아, 당연히 채권, 채무상품이랑 주식, 지분상품이요. 이거 두 개는 당연히 먼저 나눠줘야죠. 채권이랑 주식은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격별로 분류한다고 그랬는데 채권과 주식,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그쵸.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고요. 하지만 지분상품에 정해진 현금 흐름이 어딨어요? 배당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구분한다고요. 그쵸? 이자율 때문에 삼각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냐 없냐 차이라고요. 그럼 이제 2단계로 가서 기운 내시고, 여러분 저도 4차 해봤지만 열심히 안 해서 3차 하고 4차 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절대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하죠. 그럼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뭔지를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책들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면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 현금 흐름이냐, 아니면 특정일에 원리금 이외로 구성된 현금 흐름이냐, 이렇게 나눈다고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본질을 몰라요. 이 계약상 현금 흐름이라는 건 이게 SPPI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실무에서는 SPPI 조건이라고 쓰죠. 이 SPPI 조건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으면 안 돼요.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고, 이걸 다른 말로 SPPI 요건을 충족한 현금 흐름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특성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애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없어야 된다고요.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 이외로 구성된다는 말은 SPPI 요건을 만족 못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라고요. 자, 볼게요. 우리 후순위 채권이 있어요. 후순위 채권이 뭡니까?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좀 불안해.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분이 근데 선순위 채권을 샀다고요. 그럼 나는 후순위 채권을 샀어. 이분은 어때? 이 회사가 망해도 이 회사의 자녀 재산을 처분해서 이분한테 먼저 충당한다고요. 이분 걸 먼저 변제하고, 그리고도 돈이 남아있으면 나한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후순위 채권은 기다리고 있으면 원금을 보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후순위 채권은 왜 사? 대신 이자율이 높다고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예로 볼 수 있을까? 예로 볼 수 있을까? 후순위 채권도 원금과 이자 있어요. 그럼 예로 가야 될 것 같잖아. 아니라고요. 후순위 채권은 나중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내가 받는 현금 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어서 예로 봐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로, 요즘 여러분 보면 구조화된 채권이라고 해서 뭐 인덱스 펀드 막 해서 주가지수랑 연동하는 채권도 있고요. 금리랑 연동하는 채권도 있죠. 이런 것들 다 뭘로 봐야 돼? 원금과 이자 걔네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지수나 금리에 따라서 액면 이자가 변동한다고. 이자율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구조화된 채권, 인덱스 펀드 이런 것도 다 뭘로 봐야 돼? 예로 봐야 돼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무 멀어 보이죠? 우리 그래도 전환사채가 뭔지는 알잖아요. 전환사채는 예로 봐야 될까요? 예로 봐야 될까요? 예로 봐야 될까요? 예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예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환사채는 투자자가 원하면 중간에 사채에서 주식으로 바뀌죠. 그럼 현금 흐름이 다 바뀔 거 아니야. 변동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전환사채는 예로 봐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학원에서 배우셨든 특정일의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야지 요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있냐 없냐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준 거기 요약서 220페이지 상단의 셀프 스터디 보시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은 특정일의 원금과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이어진 현금 흐름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나와 있는데 거기 밑에 얘가 나와 있고요. 그럼 얘는 읽어보시고 셀프 스터디 3번이 결론인데 즉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은 기본 대여 계약과 일관된다. 기본 대여 계약과 관련이 없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 조건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변동성이 없어야 된다고요. 변동성에 노출돼 있으면 얘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걸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3단계도 있지만 실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걸로 분류되면 뒤에 가면 결론이 FVPL로 가야 된다고. 좀 이따 보겠지만 요걸로 가면은 AC 금융자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FVOCI 금융자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실무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금융사 같은 경우에 이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채권도 엄청 산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채권을 많이 산다고요. 복잡한 채권도 많이 사고 전환사채도 많이 사고 전환우선주도 많이 사고.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이 기준서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다 여기로 간다고요. 그 문제가 뭐야? 다 FVPL로 가죠. 그럼 FVPL로 가면 어떻게 돼? 기말의 공정가치 변동을 다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때문에 남은 돈 운영하려는 거라고 산 건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에 다 꽂히면 타격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여러분 교보생명 유가증권 입금 산입금액만 세무조정금액만 2조예요. 2조. 평가손익만 2조라고. 그게 당기손익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예전에는 다 FVOCI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준서가 나오면서 복잡한 채권들은 FVOCI로 못 간다고요. 실무상 문제가 되게 많아요. 좀 이따 말 풀어보겠지만 만약에 저희 시험에 이걸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이걸로 분류할 경우를 쓰시오, 이걸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이런 걸 물어본다면 사실 문제 나올 건 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무에서도 FVOCI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것만 고민하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상.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지분상품은 어떻게 될까요? 지분상품은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당연히 만족을 못하죠. 지분상품은 전액이 원리금 이외로 구성된다고요. 따라오시죠? 요기 때문에 우리가 파생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기 때문에. 이 사항 때문에 지금 요 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고. 지금 미리 좀 얘기해보죠. 요것 때문에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채권도 주식도 손상 잡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아나 무인이었어요. 채권과 주식 손상 잡을 수 있는데 뭐 말이 막 논리가 안 맞고 그랬다고. 이제는 이번 기준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손상의 비일관성 배제이기 때문에 손상에 있어서요. 손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계약상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게 손상이에요. 이자율이 변동하는 게 손상이 아니라 손상은 내가 받을 돈, 약속된 받을 돈, 계약상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게 손상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유추할 수 있겠네. 이제 손상이라는 건 이자율의 변동이 아닌 계약상 현금 흐름의 변동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상품이랑 지분상품이 있으면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이제 인식할 수 없다고요. 왜? 지분상품의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데 계약상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손상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래서 지분상품은 절대로 손상을 인식할 수 없어요. 채무상품만 FVPL을 제외하고 손상을 인식할 수 있죠. FVPL을 제외하고. 그럼 우리가 또 알 수 있겠네? 왜 FVPL은 채무상품,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FVPL로 분류되는 애들은 왜 계약 손상을 인식하지 않을까? 얘도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거 두 개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 못하잖아.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들은 손상도 못 잡는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손상의 의미가 현금 흐름의 감소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분류했고요.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보고 나면 3단계로 갈 건데 3단계가 뭡니까? 사업 모형이죠. 사업 모형에
특성에 따라 계약상 현금 이 금융자산을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사업 모형 특성이 뭡니까? 보유 목적이잖아요. 그럼 보유 목적을 조금만 나눠보면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은 요거는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을 만족하는 애들은 원리금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원리금 수취에다가 플러스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아유 난 원금과 이자만 받으려고 원금 이자 받다가 잘 되면 팔으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 경우에는 원리금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도가 불가해? 어때요? 팔아도 되죠. 그리고 처음부터 매도 위도가 있어도 돼요. 내가 A씨 원리금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데 요걸로 분류하려고 하는데 근데 나 이거 원금 수취 받을 목적으로 갖고 있긴 하는데 이거 나 팔 수도 있는데 아니 팔 것 같은데 그래도 얘로 분류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는 안 됐다고요. 요걸로 분류했는데 중간에 팔면은 앞으로 3년 뒤로 3년은 요 목적으로 보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럼 선생님 계속 기본 가격 때도 얘기했지만 아니 시방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팔 수 있으면 요건 왜 뭐하러 달았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뭐라고 했어요? 빈번하고 규모가 더 커야 돼. 그리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잖아. 요걸로 분류하려면. 그래서 선생님 그럼 빈번하고 규모가 더 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준서에 빈번하고 규모가 큰 거에 대해서 규정이 있나요? 우리 기준서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죠. 아니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쵸?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기준이 헐겁잖아. 왜 헐거울까요? 얘로 분류하면 A씨 금융자산으로 가고 얘로 분류하면 FVOCI 금융자산으로 가는데 이렇게 기준을 헐겁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기준을 헐겁게 한 이유는 얘로 분류하던 동일한 채권을 얘로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동일해요. 우리가 당기손익에만 사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동일하다고요. 이걸로 분류하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기 때문에 기준이 헐거운 거예요. 1차 시험이라면 요걸 외워야겠지만 이게 뭐가 중요해? 그쵸? 이유만 알면 돼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20페이지부터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얘는 뭘로 가? 얘는 목적이 많죠. 그래서 그 외의 목적으로 가요. 그 외의 목적을 보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기 매매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외의 목적으로 분류한다고 보면 되고 지분 상품도 어떻게 돼? 다 그 외의 목적이라고요. 분류를 하면 보세요. 얘는 FVPL로 가고요. 그 외의 목적이라면 얘도 FVPL로 가죠. 설마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는 아몰타이즈 코스트,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왜 뭐 잘못했나요? 그쵸? 그래서 한국말로는 그런데 그냥 영어로 쓸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해? 가장 큰 특징 평가 안 하죠. 좀 이따 그릴 거지만 얘는 어때요? 평가하는데 OCI에 반영하죠. 얘는 어때요? 평가하는데 당기손익에 반영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분류된다고.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그럼 사실 1차 시험에 나올 얘기지만 221페이지 보시면 셀프 스터디에 1번이랑 2번 정도는 그래도 좀 아셔야 되는데 1번이랑 2번이 뭐냐면 우리가 요 사업 모형을 결정할 때 어떤 단위로 결정해요? 금융자산 하나하나 따로따로 결정할까? 아니면 회사 전체적으로 사업 모형을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될까? 아니죠? 범주별로 따로따로 분류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 모형에 대해 판단은 주장이 아닌 실질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기업이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서 관측 가능하며 경영진의 위도와는 무관하므로 금융상품별 분류 접근법이 아니며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여 결정한다. 하지만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고 실체, 기업 전체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번인데 금융자산의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나와 있다고요. 사실 이것도 1차 시험 얘기죠. 1차 시험이라면 사업 모형을 결정할 때 회사 전체 수준에서 결정한다. 혹은 금융자산 항목별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린 얘기라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셀프 스터디 4번 보시면 사업 모형의 이
매도에 빈번한 거랑 규모 큰 거에 대한 기준은 없다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 분류했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삼각후 원가 측정으로 금융자산,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분류하려면 FVOCI 금융자산을 분류하려면 FVPL 금융자산을 분류하려면 요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우리 2차 시험 목적으로 뭐는 기억해야 돼? 거기 FVOCI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 그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요. 저희 시험에. 좋아요. 여기 했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저랑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채무상품은 추후에 재분류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채무상품은 재분류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A씨에서 요걸로 갈 수도 있고 요게 요걸로 갈 수도 있고 요게 요걸로 갈 수도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채무상품은 재분류가 가능해. 언제나. 근데 여러분 예외사항이 하나 있다고요. 요 두 개의 경우. 요 두 개의 경우 예외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직 금융부채를 안 배웠지만 그래도 예전에 배운 기억이 날 겁니다. 요즘에는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취득할 때 이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채권을 발행해. 그럼 여기 뭐가 뜹니까? 내가 채권을 발행하면 금융부채가 뜨겠죠. 그리고 이쪽에 똑같은 채권을 취득하면 금융자산이 올 거라고요. 근데 요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요걸 FVPL 금융부채로 분류해. 그리고 요걸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그럼 두 개 다 특징이 뭐예요?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특징이 있는 애들이 FVPL 금융자산, FVPL 금융부채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봐봐. 얘네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그럼 내가 갖고 있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 손실 나오겠죠. 그럼 내가 발행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떨어질 거야. 부채가 떨어지네. 부채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익 아니겠어요? 이쪽에 평가 이익 나온다고요. 정확히 두 개가 상쇄된다고요.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을 취득하면 그럼 어때? 이자율의 변동은 정확히 상쇄되고 중간에서 현금 흐름만 일정하게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요.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게 취득을 해요. 이렇게 발행을 하고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이 채권 발행하면서 단순하게 발행해서 이자율 안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지 않아요. 정확히 해칭시킨다고요. 나중에 이런 거 뭐 재무관리에서 배우지만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자산은 평가 이익 나오겠죠. 부채는 어떻게 돼? 부채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가 손실 나온다고요. 정확히 해치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금융부채는 FVPL로 분류해놨어. 그래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있대. 근데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바람에 요게 아니라 A씨금융자산이나 FVOCI로 분류돼야 된대요.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FVPL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똑같은 채권을 샀는데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만족하는 바람에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만족하면 무조건 A씨나 FVOCI로 가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 해칭이 안 되죠. 왜? 요거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요거는 평가손익을 OCI에 반영하니까 얘랑 얘 평가손익에 해칭이 안 된다고요. 이건 안 되잖아.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무조건 손해봐? 무조건 랜덤으로 사세요? 막 이래요? 해치하지 말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 이런 사례를 이런 걸 회계 불일치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회계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A씨 금융자산이나 FVOCI로 가야 되는 애들을 최초 취득 시점에 최초 인식 시점에 FVPL로 보내줄 수 있어요. 다만 뭐는 안 돼? 절대로 취소는 안 되죠. 요 경우만 재분류가 안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지? 기운 좀 내시고. 얼마나 좋아요. 다 아는 얘기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자,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채권은 재분류가 기본적으로 되지만 회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를 최초 취득 시점에 FVPL로 보냈으면 얘만 재분류가 안 된다고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222페이지 가장 하단의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셀프 스터디의 회계 불일치가 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채권까지 봤어. 그 채권은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분상품은 어떻게 될까? 지분상품 같은 경우에는 FVPL로 분류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무조건 이제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무조건 당기손익에 반영해줘야 돼. 그럼 누가 화내겠어요? 워런 버핏 이런 형들이 화낼 거 아닙니까? 나는 장기투자 한 20년 할 건데 20년 할 목적으로 이 조그만 애들 산 건데 무조건 얘로 분류하라 그러면 야, 뭐 살 떨려서 조그만 거 사겠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예외적으로 최초 인식 시점에 내가 원하면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다만 얘는 뭐가 안 돼? 이 경우에도 절대로 추후 재분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채무상품 같은 경우엔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들끼리 재분류할 수 있지만 지분상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재분류가 안 돼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이 재분류가 안 된다는 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어? 우리 기준서에서 지분상품은 이제 재분류가 안 돼. 예전엔 됐지만 지분상품은 재분류가 안 된다는 이 기준서가 변경된 내용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그쵸. 이 재분류랑 똑같은 의무가 있는 게 재분류 조정이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을 금지했다고요. 지분상품은. 채무상품은 재분류가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을 허용해요. 하지만 지분상품은 재분류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한번 물어보죠. 재분류 조정이 뭐예요? 뭡니까? 그쵸. OCI가 NI로 가는 게 재분류 조정이죠. 이거 허용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봅시다. 내가 100원에 취득하고요. 요걸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기말의 공정가치가 120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 이만큼 평가이익으로 OCI 20 잡혔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130원에 처분한대요. 그럼 처분 시점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FM으로 하면 처분 시점의 회계 처리가 3개예요. 아시겠지만 처분 시점의 회계 처리가 첫 번째 뭐 공정 처분 금액까지 평가는 해줘야지. 그래서 FVOCI 금융자산 10원 늘려주면서 맞아. 평가이익으로 10 잡아준다고.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 평가이익으로 지금 OCI 얼마 있는 거예요? 30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예요? 2단계 처분.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 FVOCI가 130까지 왔으니까 현금 130 들어오면서 FVOCI 금융자산 130 없앤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리고 원래는 뭘 해주냐면 FVOCI 지분상품도 재분류 조정을 해줬다고요. 재분류 조정이 뭡니까? 기타 포괄손익에 있었던 평가이익 30원을 처분이익으로 30 돌려줬다고요. 요게 재분류잖아. 그래서 원래 금융자산의 처분의 회계 처리는 평가, 처분, 재분류잖아. 근데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지분상품은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금지했다고요. 이유가 뭐야? 요 재분류하는 행위 자체가 아주 짧은 순간 FVOCI를 FVPL로 재분류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봤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을 금지했다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교수님 책에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FVOCI 지분상품은 재분류 조정이 안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FVOCI 지분상품은 처분손익 인식하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FVOCI 지분상품은 처분손익 인식하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준서 어디를 봐도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재분류만 금지시켰지. 그래서 요 경우에는 재분류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안 나오지만, 만약에 처분 시점에 수수료가 존재한다면 수수료만큼 처분 손익이 나온다고요. 왜냐면 처분하게 되면 처분하는 금액까지 평가는 해. 그리고 나서 돈이 얼마 들어와요? 처분하게 되면 FV OCI 금융자산은 130까지 와 있는데 실제로 현금은 수수료 빼고 125원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5원만큼 뭐가 와? 처분 손실이 와요. 재분류 조정만 금지시킨 거지 처분 손익을 금지시킨 게 아니라고요. 물론 수수료 있을 때 처분 손실만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 손실만 늘 나오게 되겠지. 이거는 한 분 빼고는 모든 강사와 모든 교수님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그쵸?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회계 처리하면 누가 화내겠어요? 주주가 화내겠지. 너 여태까지 재미 본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뭐 배당은 절대 안 줄 건가 보네. 그래서 원하면 우리 재평가 잉여금이랑 마찬가지로 주주가 원하면 평가 이익 30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대체할 수는 있다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을 보면 분류 기준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은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VPL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예외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채무상품은 모두가 재분류가 돼서 재분류 조정이 가능해. 그래서 처분손익이 나오지만 지분상품 같은 경우엔 원칙상 재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재분류 조정도 불가해서 처분 시점에 수수료가 없다면 처분손익은 안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겠죠?